예, 이거는 아까의 경우에는 기간이 하나밖에 없다고 가정을 했었죠. 이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기간을 나눴어요. S는 현재 선물 가격 지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R을 이제 한 3.5% 줬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변동성인데 지금 시기에 맞게 10% 0.1 여기 엑스파이어리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만기까지 남은 시간인데요. 이거는 1년을 1로 놨어요. 그러니까 한 달짜리 만기가 30일 남았다 그러면 30 나누기 36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건 이제 한 30 나누기 365 하면은 0.0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15일 남았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K가 행사 가격. 그리고 이제 C면은 이제 콜옵션 해서 만기에 요게 요 위가 이제 그 지수거든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 콜옵션 가격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떨어지면은 여기 꽝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있는 게 옵션의 적정 가격입니다. 각 지점에서 아까 했던 거를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근데 이게 5기간으로 했는데 나는 이거를 한 200으로 늘리고 싶다. 그렇게 해서 기간을 뭐 100단계로 해보고 싶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럼 100단계로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먼저 보실게.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구한 가격이 4.19가 나왔어요. 적정 가격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보통 우리 HTS에서 보는 그 블랙숄더 모델 그걸로 해서 4.21이 나왔어요. 그렇게 차이가 안 크죠. 한번 기간을 많이 늘어보면 어떻게 될까? 자, 한 100개 정도 단계로 했으니까 약간 시간이 걸립니다. 이게 엑셀로 다 계산하다 보니까. 계산이네요. 저 밑에가 있을 거예요. 100개 단계로 해보니까 얼마가 났냐면 4.22로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이걸 갖고 매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 4.22로가 나왔고, 아까 블랙숄즈 우리가 이제 보통 매매에 사용하는 그거랑 어떠냐면 거의 비슷하죠? 4.21 뭐 48이니까 4.21로나 4.2148이나 뭐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단계를 늘리면 늘릴수록 두 개가 아주 정확히 동일해집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제 뭐 그냥 뭐 우스갯소리지만은 이 모형을 만든 사람이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 노벨 경제학상을 어떻게 받았는지 이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농담이고요. 그러면 이걸 갖고서 우리가 이제 옵션의 특징을 좀 재밌는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시간가치 변화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한 거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매 순간 여기에서 요만큼 가는데 뭐 예를 들어 3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3시간 걸리고 했을 때 요거의 가치를 이렇게 쭉 해봤어요. 그러니까 점점 떨어지죠. 이게 바로 옵션의 시간가치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요. 그거를 한번 봤습니다. 그래프라는 보면 이제 시간같이 이렇게 이거 뭐냐면 옵션을 사서 매수한 사람이 불리하다 하는 게 이거죠. 이렇게 시간이 점점 흐르면 흐를수록 아무 일 없었을 때 그 기초자산이 변하지 않았을 때 옵션 가격은 점점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 우리 많이 봤던 거죠. 그 다음에 시간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시간에 옵션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바로 옵션, 콜옵션 하면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쵸? 이게 다 여기서 이제 다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도 거의 이렇게 꺾여져 있지만은, 이쪽을 좀 잘 선택하면 이렇게 곡선으로 이쁘게 나옵니다. 물론 이쁜가 안 이쁜가 뭐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하려고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했던 이 이항 모형 이런 아주 간단하고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 같았지만은 이 기간을 아주 잘게 하면은 실제 우리가 매매할 때 사용하는 이 블랙홀 모형으로 아주 뭐냐 바로 이렇게 근접한다는 거. 그래서 이 이항 모형이 결코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옵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마 제일 쉽게 옵션이나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 델타 헤지를 했을 때 딱 한 번만 하고, 왜냐면 한 기간이니까 딱 한 번만 하고 말했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과연 그 경우에도 그게 성립하는지 한번 실제 그 사례를 갖고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뭐 여러 기간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5기간만 한번 이렇게 딱 선택을 해봤습니다. 이게 기초자산이고 이게 콜옵션의 이론 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거는 델타 값이에요. 잘 보이시나요? 델타 값이고 30일짜리 옵션이에요. 그래서 5기간 나누니까 6일 동안, 여기는 만기가 30일 남았고, 이 단계에서는 24일, 6일 남았고, 여기가 바로 만기인, 이렇게 됩니다. 그럼 행사 가격이, 현재 가격은, 2000인데, 행사 가격이 2100, 콜옵션이니까, 요거는 외가격이죠? 그러니까 현재 가격이 2000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현재 지수가 200인데 행사 가격이 210이다. 외가격이죠. 그래서 델타가 0.5보다 작은 0.354. 물론 이렇게 변하면서 델타 값도 계속 변하겠죠. 그 다음에 2100 밑으로는 다 꽝이죠. 꽝이고 2100 넘어서는 건 2100만큼 뺀 만기에 2100 빼니까 5.5. 2100 빼니까 232.64. 이렇게 이 만기 옵션의 가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옵션의 그 적정 가격은 51.1입니다. 근데 이 옵션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봤더니 61.65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가정을 하죠. 적정 가격은 51.15인데 시장에서 61.25에 이게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10만큼 우리한테 유리한 거죠. 고평가됐으니까 우리 뭐 당연히 매도해서 시작을 하겠죠. 그러면 콜옵션 한 계약 매도 요거랑 요거를 뭐 선물, 지수라 그냥, 주식이라 생각하죠. 뭐, 주식.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얼만큼 매수를 해줘야 되냐면은, 델타만큼 매수해주면 되겠죠? 0.354만큼, 주식을 매수. 요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만기까지 이 주가가 어떤 흐름을 타고 어떤 경로로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뭐 떨어졌다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경우일 수가 있어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니까
모든 경우의 수를 합하면 32가지 조합이 생겨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100가지 단계다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단계가 생기는데 그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딱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간다. 물론 여러 가지 경우도 있죠. 여기서 이렇게 쭉 극단적으로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극단적으로 계속 내려가는 경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은 과연 델타 H를 하면은 어떠한 경우를 가더라도 항상 그 10만큼 수익이 생깁니다. 과연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아까는 한 단계였으니까 뭐 당연했을 것 같지만요. 지금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보는 겁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오늘 한 거 나중에 오늘 가셔가지고 한번 그 파일 다 있으니까요. 계산하는 거 지금 같이 계산해 보셔도 될 거예요. 저 그냥 엑셀 켜놓으시고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그 수치가 다 나올 텐데요. 어쨌든 저는 이제 아무거나 이렇게 여기서 요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또 다른 경로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실제 해보면은 델타 H를 이해하는데 아주 굉장히 좋은 그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옵션의 시장 가격이 61.1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이론 가격은 적정 가격은 51.15예요. 뺀 게 딱 10 나오죠. 10만큼을 수익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러면 제일 먼저 시작 어떻게 하냐면은 고평가됐으니까 그 옵션을 매도한다. 콜이니까 매도했으면 델타가 마이너스니까 델타를 플러스 해주기 위해서 기초자산은 매수한다. 그럼 얼만큼 매수할 거냐? 그 당시 콜의 델타만큼 여기 0.354만큼 매수한다. 자 그러면 요거 간단한 더하기 빼기니까 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한 두세 번만 해보고 나머지는 안 할게요, 제가. 그럼 한 개를 매도했어요. 그 다음에 델타만큼 기초자산을 매수했어요. 근데 현재 기초자산의 가격은 2,000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놓은 거는 2,000에 매수하겠다 그런 뜻이죠. 2,000에 매수했어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했듯이 돈을 매수하는 거니까 은행에서 차입하면은 이자를 내야 되고 자기 주머니 은행에서 하여튼 자기 돈으로 사면은 이자 비용을 이자 수익을 포기해야 되고 똑같은 얘기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경우는 그냥 무조건 다 은행에서 차입한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차입 자금은 얼마 필요하냐면은 주식 사는데 이만큼 필요하죠. 그런데 이걸 다 차입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매도 대금은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매도 대금이 얼마가 들어옵니까? 61.15가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 딱 요만큼만 활용하겠다 이거예요. 10은 계산 편하라고 일단 남겨놨어요. 그래서 51.15만 썼습니다. 그러면 요거 바로 계산해 보시면은 여기 354니까 708이죠. 708에서 51.15 빼니까 이거 나오겠죠? 그쵸? 656점 얼마. 이게 내가 차입한 두 채예요. 다 갚아야 될 돈이에요. 현재 상황에서. 제일 1번에서 우리가. 그 다음에 10은 은행에 예금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6일이 싹 지났습니다. 이 단계, 2번 단계에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이번에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니까 자기 포지션 어떻게 되냐면요. 주식은 매수해서 좋은데 옵션은 매도한 건 나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델타 값이 변할 거예요. 델타 값이 어떻게 변하다 보니까 아까는 이 델타가 옵션은 0.354였는데 이번에는 0.540으로 델타가 늘어났어요. 그럼 요 늘어난 만큼만 해지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 2번으로 가서 0.540 현재 델타에서 이전 델타 0.354만큼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기초자산을 더 매수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는 기초자산을 가격이 얼마가 됐냐면은 2,000이 아니라 2,105.25로 비싼 가격에서 매수를 해줘요. 그러면 매수를 해주니까
기초자산 매수하는데 항상 그냥 무조건 돈을 빌린다. 그 개념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요거 0.540에서 354 빼니까 대략 얼마입니까? 0.2 정도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2100이니까 대략 한 400원 정도 나오겠네요. 했더니 정확히 하려고 391.8.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단계에서 나의 총 부채, 내가 갚아야 될 돈은 얼마냐? 요 현재 요거 매수하느라고 쓴 391.58 요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에서 56원을 빌렸잖아요, 여기에서. 근데 이게 6일이 흐른 이 미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자가 그만큼 더 늘어나겠죠? 아직 안 갖고 있으니까. 그 이자율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자율은 이제 5%라고 가정을 해주고. 요거 뭐, 보시면은 뭐, 아실 겁니다. 어쨌든, 요 두 계산을 통해서 2번에서 내 순부채는 1048원, 이렇게 1049원 정도로 늘어납니다. 요 계산은, 한번 쭉 그냥 보시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주식을 매수할 때, 기초자산을 매수할 때 돈을 빌려 쓴다는 거, 그것만, 그런 개념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부터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3번에 왔습니다. 기껏 여기서 델타 헤지를 잘 해놨어요. 기초자산 사가지고 올라서. 근데 다시 또 떨어졌네, 이거는. 그러면 이제 델타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플러스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델타가 540에서 0.284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델타 플러스가 됐으니까 플러스만큼 없어져야 돼요. 기초자산을 매도하면 되겠죠. 물론 손실이죠.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았는데 어쨌든 델타 H 개념상 여기에서 이번엔 이제 그동안 사놨던 기초자산을 매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매도하면은 뭐 매도 대금 생기겠죠. 그 갚으면 현재 내가 현재의 부채가 얼마인가 있는지 또 되겠죠. 요 순부채 요거는 바로 이전 요 기간의 순부채고 이자율이 이만큼 또 늘었고 현재 주식 팔아서 생긴 돈까지 다 계산해 보니까 현재 순부채 여기입니다.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매 기간마다 델타, 여기에서 델타를 0으로 만들어 놨더니, 여기 여기로 와서 딱 보니까 델타가 변했다. 그 변한 만큼 기초자산을 매수하든 매도하든 델타를 또 0으로 만든다. 여기서도 0으로 만든다. 여기서도 0으로 만들고, 여기서도 0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5번까지 이렇게 쭉 옵니다. 이거는 뭐, 실제 여러분들이 그 엑셀로 한번 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맨 마지막으로 왔어요. 맨 마지막 5번에서 또 한번 나눠봤어요. 오르는 경우, 내리는 경우. 진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래서 내리는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자, 내리는 경우가 이제 이 만기니까 있는 포지션들을 다 청산하는 겁니다. 주식 있으면 주식 팔고, 옵션 뭐 결제될 거 있으면 결제 대금 낼 거 있으면 내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내려왔다. 가정을 해보죠. 자, 그러면 기초자산은 자기 갖고 있는 거 다 매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전에 델타가 0.026이었으니까 기초자산은 0.026개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려온 거 1,900원어치 이렇게 파니까 49.4원. 이만큼 수익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요 10원. 맨 처음에 10 남겨놓은 거는 계속 이자가 붙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30일이니까 여기다 30만 곱한 겁니다. 10.04. 그 다음에 돈 갚아야 될 거. 요 전에 요 5번에서 마지막 내가 갖고 있었던 부채가 얼마였냐면 49.39원이었어요. 이것도 계산 정확히 하려고 6일치 이자에서 이렇게 49.42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걸 다 더하니까 요거 더하면 거의 0이죠.
요거 더하면 거의 0이고, 요거 하나만 남죠. 그러니까 대략 10.02. 그 최초에 했던 것만큼 수익이 딱 남죠. 그 다음에 올라갔을 경우는 어떻게 했냐? 또 마찬가지예요. 그대로 다 계산해줘요. 이번에는, 매도한 거에서 요만큼 손실이 나지만, 주식 매수한 거에 또 수익이 나죠. 그래서 다 또 계산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해서 10.10. 두 개가 정확하게 딱 똑같으면 좋은데, 왜 이런 차이가 나냐면, 이거 소수점 뭐 뒤에 셋째짜리 이런 거 계산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오류가 난 거고, 정확히 하면 이 두 값은 항상 정확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뭘 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그냥 뭐 아무거나 한번 극단적인 경우 이렇게 갔을 때 과연 델타 헤지를 했다, 그럼 손실 날 것 같잖아요, 우리 그 느낌에. 근데 정확히 일로 가도 정확히 신경하고 수익이 됩니다. 또 극단적인 요것도 마찬가지고, 뭐 아무렇게나 하더라도 항상 이게 딱 10만큼 수익이 나는데, 그 방법은 한번 집에서 엑셀을 가지시고서 여기 제가 한 거대로 쭉 한번 해 주시면은 정확하게 그만큼 아주 신기하게도 그렇게 나게 돼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면은 델타 중립의 의미를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오늘 이제 델타 중립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고수는 매도하고 하수는 매수하는 게 아니라, 고평가된 옵션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옵션은 매수하는 것. 이게 정확한 거죠. 근데 왜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쓰였느냐? 과거 경험 때문에 그렇죠. 과거 경험은 예전에는 사실 무조건 매도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물론 매수를 해서 갑자기 대박 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았지만은, 제가 아는 매수해서 대박 나신 분은, 그 9.11 때 한번 대박을 내셨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여튼 9.11 때 한 몇천만 원 갖고 거의 100억 정도 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런 분들의 이제 계좌를 관리하던 이제 증권사 직원에서 가지고 얘기를 나중에 들어봤었는데, 6개월 돼서 대리운전 하셨대요. 100억 버셨다가. 그게 뭐냐면 이제 그렇게 버셨으면 그냥 이거 복권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떠나셔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로또를 사가지고 우리가 만약에 운이 좋아서 100억을 맞췄다. 근데 그 100억 갖고 또 로또 사면은 그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산 건데, 근데 이제 매수를 하셔가지고 돈 버신 분들이 이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이걸 로또라고 생각하면은 절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내가 이 옵션에 뭐가 있구나. 내가 옵션 타짜구나. 드디어 내가 이제 옵션을 알았다. 이제 계속 매수 플레이를 하시다가 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를 자기 실력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는 무조건 매도가 정답이었고, 그래서 그때 고수는 매도만 한다는데 그 말이 맞는 말인데, 요즘 상황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왜냐면 워낙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변동성 높은 낮은지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판단 못하겠으면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정답이라고 봐요. 언제 하면 되냐면 2008년 같은 사태가 오면 그때 매매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딱 보고 계시다가. 저는 그게 오히려 지금 뭐 한 10%가 되는데, 저한테도 지금 이제 저도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못하겠으니까. 오히려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낫지. 계속 일부러
앞으로 안 되는 거 시장에 참여할 이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현재에서는 이제 고평가된 옵션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옵션은 매수.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매수하든 매도하든 옵션을 매도했으면은 기초자산을 통해서 델타를 영어로 만든다. 그 다음에 기초자산 변화에 의해서 델타가 변하면은 또 영어로 만든다. 그럼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제 그 질문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델타 해지를 할 때 무엇을 사고 팔 거냐? 옵션을 사고 팔 거냐? 기초자산을 사고 팔 거냐? 이론적으로는 기초자산을 사고 파는 게 맞습니다. 이론적이에요. 실제적으로는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옵션을 사고 팔아서 델타를 조정할 수도 있죠. 근데 그러면 수익이 더 날 수도 있다는 얘기는 뭡니까? 손실이 더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당연한 말들이고요. 델타 해지를 언제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침에 한 번 할 거냐, 또는 저녁 3시 종가 근처에서 할 것이냐, 점심 때 할 것이냐, 1시간마다 할 것이냐. 그게 늘 사실, 남는 문제인데요. 방금 전에 했던 사례를 본다면은, 이론적으로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신 사례들은 델타 해지를 언제 합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딱딱 정해놓고 하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1시간에 한 번씩 한다든지 또는 종가 근처에서 한 번 한다든지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근데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장중에도 움직임이 클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예전에 이제 제가 쓴 책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선물옵션 파워특강이라는 책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를 갖고서 델타 해지를 하는데 하루에 한 번 하는 거, 그 다음에 1시간마다 하는 거, 6번 나오겠죠 하루에. 이렇게 하는 거 과연 뭐가 좋을까 하고 봤더니 큰 차이는 별로 차이는 없다. 근데 그 차이가 없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이 변동성이 굉장히 높았던데 한 35% 될까 그런 당시라서 지금도 이게 제대로 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너무 자주 하면은 그런 일은 생기겠죠. 해지를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비용이 많이 생기겠죠. 수수료 많이 내야 되잖아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델타 해지 딱 한 번 하고 어디 놀러 갈 수는 없는 거고, 일주일에 한 번 하기도 그렇고. 왜냐면 우리나라 옵션은 대체적으로 30일짜리, 한 달짜리잖아요.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양심상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 1시간에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이론상 맞는 거고, 또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내 포지션이 있다. 예를 들어, 콜 10개 매도하고, 풋, 예를 들어, 12개 매도하고, 이런 양매도 포지션이다. 그러면 이제 이 델타가 양매도 포지션은 만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런 손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너무 많이 하락해도 이렇게 밑으로 점점하니까 손실이 발생하고, 너무 많이 상승해도 또 손실이 발생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내 포지션 전체의 델타를 봤더니, 이 델타가, 예를 들어 그냥 1이라고 보죠. 1보다 커지면은, 근데 이게 델타의 절대값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커지니까 마이너스 2 되거나 또는 1보다 커진다니까 델타가 많이 커졌다면, 그러니까 이런 구간을 정해서 선물로 보면은 한 2, 내가 지금 여기였는데 그만큼 마이너스 2포인트 떨어지거나 2포인트 상승하면은 요 근처에서 내가 델타를 한번 해지를 해주겠다. 요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다 장단점이 있어요. 요거의 단점은 뭐냐면은, 만약에 시장이 진짜 딱 2포인트만 맞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지만 하다가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물론 이런 건 없겠지만은, 어쨌든 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볼 때는 그냥 처음 하시는 분은 두 가지 정도 다 혼용하시면은 적당하게
내가 델타가 포지션에서 현재 0으로 맞췄는데 0.5 이상이 마이너스 0.5나 0.5 이상 간다 그러면 그때 맞추겠다. 그렇게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뭐 별로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만약에 내 포지션 델타가 0.3을 초과하지 않으면은 델타의 이 절대값이라고 그러죠. 전체 크기. 이거보다 이거보다 크면은 내가 뭐 델타 H를 하겠다. 이런 가정을 했다고 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여기에서 1로 갔을 때 1번에서 2번 가고 2번에서 3번 갔을 때 해지를 여기서 안 했다. 그러면 수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여기서 괜히 저것만 산 거잖아요. 주식만 샀잖아요. 옵션은 그냥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주식 사도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손실이 났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경우 델타가 얼만큼 변했냐면은 354에서 540이니까 0.2 정도밖에 안 변했어요. 여기서 일로 갔을 때. 근데 내 기준은 0.3보다 클 때만 내가 해치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해치를 안 하겠죠. 이 사람은. 그러면 여기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많아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 거랑 요 두 가지 방법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혼용을 하시는 게 이걸 다 잘 섞어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이것만 했을 때는 이제 뭐죠? 이런 정말 극단적인 이런 시장에서는 아주 뭐 힘들어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했을 때 뭐 예를 들어 그럴 일은 없지만 나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해. 종가에 한 번씩만 할 거야. 이런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장중에 뭐 예를 들어 상한가까지 가버렸다 그러면 포지션 완전히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그거 주의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부컬 페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막 수학 나오죠. 어려운 것 같은데 아주 그냥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콜하고 행사 가격을 더한 거는 풋하고 여기 보통 이제 선물을 써요. 선물 가격을 더한 거는 같다. 이렇게 씁니다. 물론 같은 행사 가격 내에서 성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콜 가격이 뭐 5고 행사 가격이 200이고 얘가 풋 가격이 10이다. 그러면 그때의 선물 가격은 이게 같아야 되니까 얼마나 195 이렇게 되겠죠. 195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차익거래 기회가 생겨요. 차익거래 기회가 생기면은 우리나라 기관들 별로 안 하는데 옵티바 같은 그 유명한 데는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은 요게 특히 3월물, 6월물, 9월물, 12월물 옵션에서는 요게 뭐 100% 이게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요거 말고 1, 2, 4, 5 요 중간에 끼인 월물은 옵션의 만기하고 선물의 만기하고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정확하게는 안 보이는데 3, 6, 9, 15, 12월물 이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반드시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은 2008년 같은 그런 위기가 생겼을 때는 이것도 안 돼요. 이게 깨진다는 건 뭐냐면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옵티바 이런 친구들이 돈 많이 벌었다. 그리고 이거 왜 나오냐? 이거는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 콜 매수를 하고 현금 예금을 요만큼 예금을 해놨어요. 그럼 현재 콜 가격 현금 요만큼 다 들고 있어요. 물론
이거 은행에 들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풋을 매수하고 주식을 이만큼 갖고 있다. 그럼 만기에는 이 두 가지 가치가 항상 같다. 그 얘기. 그럼 만기에 같으면은 현재에도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걸 설명해 준 건 뭐냐면은 이게 정확히 이렇게 이제 뭐 수학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거의 차이가 안 나더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된다. 그 다음에 또 거기다가 또 이렇게 쓰는 거는 이게 길어야 한 달짜리 옵션이니까 이 값이 너무 작거나 보인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외우기 쉽게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요거를 이용해서 이 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이 시장에서 그 차익 거래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는 무의 위험 없이 수익이 생기는 거는 뭐 자주 없잖아요. 그게 발생하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입니다. 항상 성립한다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거를 왜 했냐?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할 여러분들이 내재 변동성 이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중요하게 얘기했던 이 옵션의 가치를 판단하는 그걸 내재 변동성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거꾸로 이런 표현을 내재 기초자산 요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요 식이 성립한다는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좀 이따가 또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요거 하고 또 중요한 대표 옵션 그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릴 거고 내일 이제 실제 이 컴퓨터로 실습을 하고 그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보실 때 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시고 이거 다 뭐 아는 내용인데요. 뭐 그 합성 선물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거를 방금 전에 그 복잡한 수식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합니다.